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의 양승희 선임이라고 하고요. 금융위원회가 이제 금융을 총괄하는 이제 정책 당국이라면 이제 저희도 감독을 담당하는 이 감독 당국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만드는 데는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발행인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뭐 예비 중개업자를 희망하신다면 예비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는 간단히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국내에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도입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발행인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참고할 수가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은 그 대중이라는 이제 크라우드랑 그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을 뜻하는 말이 합쳐진 이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더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여러 명의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이 있습니다. 발행인, 즉 이제 어떠한 사업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 초기 창업 기업들이 이제 내 사업 아이디어를 이 온라인 펀딩 포털에 올리면 이 소액 투자자들이 이 투자건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투자 계획, 그리고 뭐 이런 정도의 설비, 기술력이라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번 동그라미에서 나올 때 집단 지성이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제 현행 증권 그 발행 체계에서는 규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규제냐면 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이 발행인은 어떠한 증권을 내가 발행하겠다라는 항목을 요건에 따라 적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크라우드 펀딩 제도라는 것은 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라는 과정을 없애고요. 대신 이 온라인 펀딩 포털에서 투자자들끼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망이라든지 결론을 내려서 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그 책임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의견 교환이 있는 시스템을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칭해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그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부 후원형이 있고, 두 번째는 대출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증권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제 증권형인데요. 그 이유가 증권형이 그 우리나라에서 증권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라는 체계 안으로 1월 25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1번 같은 경우에는 기부나 후원은 금융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행위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이제 기부행위 또는 금전을 제공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거래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규제의 대상은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형으로서 일부 이제 대출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면 금융 규제라는 개념도 적용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규제 측면에서는 완전히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만을 위한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 그 금융 체계를 이용해서 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사업 모델로 하는 이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권형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혜택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이제 제도 도입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영국에서 락밴드가 이제 콘서트 공연에 대한 이제 모금을 대중들한테 시작되면서 대중들한테 요청하면서 시작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랜딩 클럽이라든지 킥스타터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머니 옥션이라든지 팝펀딩, A%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출형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증권형 이제 법제화가 이제 진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제도가 이제 확정은 되었는데요. 연방 전체로 실시하는 거는 16원, 그러니까 올해 5월이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조금은 늦게 시작돼서 우리나라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타 선진국들보다도 꽤 앞서서 혹은 보조를 맞춰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시게 됩니다. 국내 현황으로는 증권형이 법제화가 됐고요. 기존에도 이제 기부 후원형 대출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평해전처럼 제작비 중 일부를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조달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금융 당국에서 법 체계로 이제 포괄시킨 이유가 뭐냐를 이제 짚어볼 텐데요. 우선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 있었으나 시중에 이제 유동자금은 많은 반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VC에 대한 VC의 이제 창업 기준에 대한 투자 비중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엔젤 투자 비중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인 인터넷이나 SNS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축적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빅데이터라는 형태로 핀테이크라는 형태로 해서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그러한 금융 펀딩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된 우리나라의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이제 미국의 이제 잡스법이랑 유사한 형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은 12년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올해 5월에 되는 겁니다. 연방 체제에서요. 그래서 이 잡스법이라는 게 이제 약어인데요. 점프 스타트 아워 비즈니스 이렇게 돼서 이제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한 그런 법입니다.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같은 제도가 미국에도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신고서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이제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장치로 이제 발행인의 발행 한도라든지 투자자의 투자 한도, 증권의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가 어떠한 크라우드 펀딩 증권을 사고 이 산 증권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제3자한테 이 증권을 매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온라인 펀딩 포털에서 영업을 하는 점을 고려해서 기타 다른 증권회사로서의 행위는 못하도록 좀 제한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이 이제 법 체계에 대한 도입 자체는 13년 2월에 처음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시행은 미국보다 좀 더 빨리 된 감이 있어서 영국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좋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거는 좀 법적인 국회 쪽에서 이제 추진 결과인데요.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13년 6월에 이제 그 자본시장법 개정이 발의가 돼서 신동우 의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하위 법령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올해 1월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25일 때 그날에 이제 5개 업체가 이제 등록을 마쳤고요.
이 5개 업체들이 아까 제가 첫 장에서 설명해드린 그 온라인 펀딩 포털을 운영하는 중개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이제 계속 등록 업체들은 이제 늘어날 실정인데요. 그런 현황은 이제 크라우드넷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혹은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질의가 나오는 게 어떠한 업체가 크라우드 펀딩 업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금감원의 규율을 받는 정식 업체냐라고 질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크라우드넷이 아니면 저희 금융감독원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제도권이 아닌 업체를 이제 혼돈하시는 사례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중개업자고요. 밑에는 이제 이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발행 기업들이, 창업 기업들이 성공했는지 펀딩의 통계인데요. 대략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약 이제 10개 기업 정도가 이제 펀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성공 기업 사례 중에서 이제 1호 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새로 시작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보여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선 섣부른 투자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최근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최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제만큼 생생한 가상현실을 구현한 오큘러스 리프트. 한 20대 청년의 공상에 그칠 뻔했지만 온라인에서 240만 달, 우리 돈 28억 원을 모아준 소액 투자자들 덕분에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유망해지자 2014년 페이스북에 2조 원가량이 인수됐습니다. 신생기업이 아이디어만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의 힘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 시대가 열렸습니다. 환자가 일어설 때 바퀴가 자동으로 고정되는 낙상 방지 휠체어를 개발한 이 업체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해주시고 가능성을 보고 돈을 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중개업체 사이트에 올려놓은 사업 계획서를 보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뿌듯하고 보람이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이 낮은 만큼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일반인들의 투자를 기업당 200만 원, 연간 총 500만 원까지도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환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행인이라는 개념을 계속 말씀해 드리는데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발행인이라는 경우에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 그럼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기업들이 되죠.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창업 기업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인이 돼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가 있고요. 그래서 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도입된 규제 완화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증권신고서 규제, 그래서 이제 발행인의 이제 공시 부담이 이제 경감이 되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시행을 위한 인프라들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는 개념을 신설을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증권회사는 아니고요. 증권회사랑 비슷한 증권에 대한 중개를 하는데 온라인으로만 하는 단순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업자들이 신설될 수 있도록 이제 이번에 보시면 진입 규제를 좀 완화해서 뭐 등록 제로하고 자기 자본 요건도 이제 좀 완화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대신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단순 중개 업무만 영위하는 점을 감안해서 일반 증권사가 하는 뭐 고객 재산에 대한 이제 뭐 계좌 관리, 보관이라든지 발행인 투자자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은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발행 기업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도 좀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크라우드 펀딩 규제라는 제도가 그 창업 기업의 측면에서는 증권을 손쉽게 발행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발행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 리스크의 총량을 규제하고자 그 투자 한도를 뒀고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기업당 연간 200만 원을 하실 수 있고요. 연간으로는 500만 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반 투자자긴 한데 소득 요건을 구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득 요건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거나 혹은 사업소득을 자기의 이제 소득을 합쳐서 1억 원이 넘는다든지, 혹은 법인일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10억 원 이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정하는 전문 투자자, 금융기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러한 이제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투자의 리스크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 한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매 금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전매 금지를 이제 금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전문 투자자한테는 이제 매도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잠깐만 설명드리자면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1차 투자자는 온라인 펀딩 포털에서 그 발행권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어떻다, 내가 볼 때는 어떻다, 이 과정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집단 지성의 결과를 보고 이 정도는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이제 집단 지성을 이루기에는 사실 이미 발행이 끝났으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1차 투자자가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2차 투자자한테 이거를 이제 좋은 투자건인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하고 전매를 하게 된다면,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2차 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집단 지성에 대한 그 과정을 못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집단 지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이후라도 충분히 자기 판단 능력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문 투자자에게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처리권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증권 청약 종료일이 되기 전까지 투자자는 언제든지 처음에 내가 이 투자권에 대해서 판단했던 거랑 계속 보니까 투자 종료일 전에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통 그 청약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이 시작할 때 처음에 투자를 결정했던 투자일지라도 계속 의사 교환이라든지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면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발행과 관련된 이 내용도 이제 뒤에 나오니까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기존의 이제 증권회사를 통한 이제 발행과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이제 발행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세부적인 걸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개념 정도가 더 등장을 합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이라는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투자자는 1인마다 한도가 있고, 연간 한도가 이제 500만 원이라고 치면 이 투자자가 어떤 업체에서 얼마를 투자했는지 관리해주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행인 또한 발행 한도가 연간 7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행 기업이 어떤 중개업체에서 얼마를 발행했고 얼마를 발행했는지 한 곳에서 이제 집중화돼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기관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탁결제원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2번은 뭐 증권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에 이제 네이버나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소개만 된다, 단순 링크만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증권의 발행에 대한 내용은 투자 광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투자 광고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규율했던 법 체계에 따라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장소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소개랑 이제 단순 링크 정도만 좀 더 이제 제한적으로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제 일반 포털들은 이러한 이제 무분별한 투자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의무를 준수하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의무들이 있고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일반에 대한 제도 설명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발행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발행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보험업, 그리고 부동산업, 음식점업, 숙박업, 무도장 운영업, 이러한 이제 업종들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산업들을 굳이 이제 국가적으로 육성을 시킬 그런 필요성은 좀 낮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이제 제외됐고요. 그리고 7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운영하시는 기업이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제 이노비즈 기업인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제 마찬가지로 업종 제한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노비즈 기업이 아닐지라도 비상장 중소기업인데 어떠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이 뭐 예컨대 문화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제 사업 분야랑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프로젝트 사업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이제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할 때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발행하실 수 있는 이제 증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분증권이 있고, 두 번째는 채무증권, 세 번째는 투자계약증권이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일반적으로 주식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무증권은 회사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이제 투자계약증권은 사실 이제 개념은 타인의 사업에 이제 금전을 투자하고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개념은 일반 증권 신고서의 사례에서도 아직까지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 적은 없어서 개념은 있지만 아직 사례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개념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법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한도입니다. 연간 7억 원인데요. 어떠한 증권을 이제 발행하시려고 하면 그 발행일로부터 그 1년 전 기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 1년 전 기간까지는 그 전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증권을 모집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크라우드 펀딩 증권을 발행하고 싶으신데 한 1월 한 30일경에 한 3억 원을 이미 발행하셨다라고 하면은 연간 한도가 7억 원인데 그 3억 원을 뺀 4억 원이 되겠죠. 4억 원만 그 1월 30일 이후에 발행하실 수 있는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단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발행한 금액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증권신고서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소액 공모 제도를 이용하셔서 발행을 하셨다면은 그 금액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성공 기준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청약 결과 청약 금액의 모집 예정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전체를 취소하고 납입된 청약 증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 80% 룰이라는 게 집단 지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발행인이 나는 뭐 5억 원이 총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5억 원의 80%인 4억 원 이상이 모집이 되면 그 발행은 성공한 것이고요. 3억 5천이 모였다. 그러면 3억 5천을 받는 게 아니라 0원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서 80%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발행 전체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를 조달하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100%에는 20%가 모자라게 되는데 이 20%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80%로 성공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세부 계획을 마련하셔서 투자자들한테 게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증권을 발행하실 때 발행 내용을 이제 게재를 하시고 중간에 어떠한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정정 게재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 정정된 내용이 청약 기간 말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게 이제 청약 기간이 자동적으로 7일 연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발행하실 때 올리셔야 되는 그 온라인 펀딩 포털에 올리셔야 되는 정보는 뭐 크게 이제 증권의 발행 조건, 뭐 주식이면은 보통주고 이 보통주 거리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재무 상태, 발행인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다, 뭐 재무제표를 올리셔야겠죠. 그리고 사업 계획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제출을 하시고 관련 서류들을 이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게재된 정보는 최신성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뭐 발행 기간 도중이라 할지라도 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최신 재무제표가 확정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 펀딩 포털에 게재된 정보에 대해서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사실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아까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개념 정도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한도는 총 7억 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지만 이제 이 7억 원 안에서 세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3억 원까지 한 분류가 있고요. 3억 원에서 5억 원, 그리고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제 3억 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올리실 때 대표이사의 확인만 받으신 재무제표를 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3억 원을 초과해서 5억 원까지 펀딩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이제 검토 의견을 받아야 되고요. 5억 원을 초과해서 7억 원까지 펀딩을 하실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좀 올려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그 발행인이 허위 정보를 게재하거나 어떠한 중요 정보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발행인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요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활성화 방안은 이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초과했는데 한 3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펀딩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이제 컨택해야 되는 업체는 이제 중개업자입니다. 간단한 이제 정보, 법령 정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뭐 크라우드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펀딩을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어떠한 주식을 발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되셔야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정관도 이제 정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상법에 의하면 기업이 이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뭐 이사회 결의라든지와 같은 이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들은 이제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부 활성화 방안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투자 정보 마당이라는 이제 그 정보가 모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그런 걸 개설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넷, 그리고 성장 사다리 펀드 이런 이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잘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기업 투자 정보 마당 같은 경우에는 제 발표에 간략하게 이제 기업은행에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뭐 기대 효과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로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이제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아무쪼록 이제 이 제도 시행에 같이 이제 참여한 사람의 한 명으로서 잘 정착돼서 예, 창업 기업들한테도 이제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